오랜만에 이벤트 하나 시작하고 가겠습니다. 신간 도서 소개 및 무료 증정 이벤트인데요. 여기 그림에 금과 부동산이 100% 오를 때 200% 오른 수익률 1위 해외 ETF 백과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해외 ETF의 세금 및 장단점 등 이런 내용부터 투자 원칙, 방법, ETF의 특징, 섹터, 스타일, 대표 지수, 그리고 원자재, 채권, 테마, 특색 ETF의 투자 방법 및 전략 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외 ETF의 메가 트렌드 5개 중에서 제가 읽은 것 중에서 하나 꼽아드리면 물 ETF 같은 경우에는 PHO, CGW가 괜찮고, 농산물 ETF는 DBA, MOO 등이 있고, 또 클린 에너지가 기후변화에 중요한데 ICLN, PZD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현재 이 책을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 메일 주소 보이죠? 제 메일 주소가 아닙니다. 스마트 비즈니스 출판사의 이벤트 메일 주소예요. 여기에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도서를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 책도 많이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뉴스 보시면은 윌러라는 사람이 지금 연준의 임무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와 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대체 얘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소리를 하냐? 연방준비제도의 이사예요. 연방준비공개시장위원회 요 FOMC가 있죠.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12명의 위원들이 있고 얘네들이 투표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요. 근데 12명의 멤버가 누구냐? 연방준비제도에 있는 이사회 요 7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1명도 계속 투표권을 행사해요. 근데 특히 4명이 계속 변하는데 11개 준비은행 총재 중에서 돌아가면서 요 4명의 멤버만 바뀌고 얘네 8명은 안 변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크리스토퍼 윌러 이 사람이 연준의 이사고요.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여기 FOMC 위원 중에 1명으로 있죠. 이 말은 이 사람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노터데임대 교수로 활동했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부총재로 있다가 2020년에 연준 이사로 트럼프 대통령 때 지목이 됐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금리의 결정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매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요. 금리를 좀 빠르게 올려야 된다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 이건 좀 감안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시정책 미래 컨퍼런스라는 데서 지난 금요일이죠. 그 밤에 뭐라 그랬냐? 연준의 임무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달성하는 거다. 근데 지금 연준의 임무는 뭐냐?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게 중요한 임무다. 그래서 은행의 부적절한 경영 우려, 최근에 은행들 경영 잘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통화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분이 봤을 때는 통화정책을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소리죠. 일단 이분 말고도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높다, 금리를 추가로 더 인상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죠? 물가가 높아지는데 경제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요걸 막기 위해서는 요번에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확실히 잡아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근데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대체 의원입니다. 대체 멤버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FOMC 회의에는 참석을 해요. 그래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내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참여를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에 FOMC가 끝나고 프로젝션 자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준금리를 요번에는 동결을 하지만 향후에 한 2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얘기들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금리 2번 올리면은 굉장히 충격이 좀 있겠죠. 그래서 요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일에 하원에 참석을 하고 21일에 상원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번 6월에 동결을 한 배경은 뭐냐? 일단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향후에 2번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약간 시사됐죠. 기준금리 평균치가 5.5%로 올해 이렇게 보니까 한 2번 정도는 더 올려야 돼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마 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과 21일에 하원과 상원, 의회에 출석한 내용들 이제 주목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과연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 일부는 올려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건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문제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발표된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떻고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도 참고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에 산업생산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산업생산지표는 미국의 제조업, 광업, 전기, 가스, 유틸리티 등에서 실제적으로 생산된 이 생산량이 얼마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2017년이 100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전부 뺐기 때문에 만약에 100보다 높다, 그럼 산출량이 더 많아진 거고, 100보다 낮으면 산출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번에는 얼마가 나왔냐? 103으로 나왔습니다. 2017년보다 3포인트 더 많이 생산됐다. 요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 산업생산지표는 중장기적으로 쭉 우상향을 하긴 해요. 왜냐? 인구가 증가하니까 소비를 그만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생산을 당연히 늘려야 돼요. 그리고 생산성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업 생산은 쭉 높아집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죠. 요게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산업 생산의 장기 흐름이에요.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까지 그래도 좀 빠르게 올랐고, 뭐 중간중간에도 한 번씩 빠르게 오른 기간이 있지만 이때 좀 집중적으로 잘 올랐죠. 그리고 1930년대부터 뭐 한 45년 요때까지, 그리고 1980부터 2000년 사이에도 좀 빠르게 오르긴 했어요. 근데 대세 상승으로 쭉 오른 기간은 1950부터 1980년대인데 기술의 혁신이라든가 빠른 인구 증가가 나타났던 시점들이죠. 이때는 굉장히 빨리 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2000년부터 2020년 사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로그 차트라서 언제 빨리 오르고 언제 천천히 오르는지 알 수 있는데 2000년부터 2020년 사이까지가 조금 빠르게 올라가지 않아요. 산업 생산의 증가 속도가 좀 더딥니다. 최근에는 그만큼 인구도 그렇게 빠르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기술 혁신이 빨리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 봐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진 않는데 2020년 코로나 이후에 2022년 큰 폭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좀 빠르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긴 하는데, 자,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게 고점 부분이 과거에 뭐 한 104 요거 넘기기 힘들죠. 105를 넘어가기 힘들었는데 지금 이거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추가로도 올라갈 것 같으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 산업 생산이 쭉 올라가는 기간은 그야말로 경기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대세 상승 구간이고, 산업 생산이 떨어지면 경기 침체, 그리고 고점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면 이제 경기 둔화, 뭐 끝물 이런 식이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주식을 뭐 매도하든 뭐 하든 해야 되고,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산업 생산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안타깝지만 늘어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가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동률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아주 낮아져 왔습니다. 최근 20년간의 가동률을 보았을 때는 최대치가 한 82% 정도예요. 82.5%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은 2023년 요거 수치를 봤을 때 이상하게 고점 찍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가동률도 별로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뭐 막 찍어내야 되면은 가동률이 쭉쭉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산업 생산 증가부터 해서 가동률 증가가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이유, 일단 산업 생산의 주요 축이 제조업이죠. 일단 뭔가를 생산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여기에 선행하는 게 뭐가 있냐? 채용 공고입니다. 일단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늘리려면 일단 인원을 막 뽑잖아요. 그러면서 채용 공고가 막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떠냐? 최근에
채용 공고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을 감축하기 전에 채용 공고를 먼저 안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부분에 채용 공고가 뚝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산업 생산이 증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미국의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실제적으로 생산이 느냐 줄었냐를 판단할 때는 역시나 사람들의 수요가 실질적으로 느냐 줄냐를 봐야 되는데, 아니죠. 2021년 고점 찍고 이렇게 계속 떨어져서 횡보하고 있어요. 소비 지출액이 늘어나기 힘든 국면,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까지 안 좋기 때문에 제조업 부분에서 앞으로 산업 생산이 또 늘어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생산을 늘리려고 그러면 설비 투자를 늘리겠습니까? 아니면 감소시키겠습니까? 당연히 늘리는 구간들이 경기가 회복하고 대세 상승하는 구간들의 설비 투자가 쭉쭉 늘어나요. 근데 지금 구간은 어떻죠? 설비 투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뭐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선행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려야 뭐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소리는 산업 생산이 늘어나긴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알 수 있고, 특히 산업 생산 중에 제조업 부분의 가동률을 보시면은 가동률이 늘어나야 좋은데 가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6월에 발표된 산업 생산은 향후에 이게 더 증가하기보다는 산업 생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것들을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좀 예상되는 그런 시점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산업 생산이 이렇게 감소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역사적으로 산업 생산이 이렇게 고점 찍고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횡보하고 뭐 하는 시기들은 어떤 시기예요? 둔화 또는 침체가 앞으로 남아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경기 둔화와 침체의 시기에는 주식 투자를 하면 좋습니까? 아니면 잘못하다가는 그냥 돈을 잃기 십상입니까? 돈을 잃기 십상인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또 조심조심을 해야 되고요. 뭔가 이제 악재가 터진다거나 위험하다 싶을 때는 그냥 바로바로 손절 딱 때리고 현금 보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같이 중장기 사이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죠? 매수를 하는 시점. 그때는 산업 생산이 이렇게 바닥 찍고 쭉 올라가는, 추세적으로 뭔가 바닥 찍었다, 그리고 틀어 올라갈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 구간들이 어떤 구간이죠? 경기가 회복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주식시장도 뭐 대세 상승하는, 한마디로 투자를 했을 때 웬만하면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런 구간에서 우리 같은 중장기 사이클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반대의 구간에서는 그냥 좀 쉽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는 감안을 하고 투자에 임해야 되겠죠. 자, 투자 스타일은 뭐 중장기, 뭐 단기, 뭐 가치 투자던 모멘텀 투자던 단타던 다 다르죠. 그리고 정답도 없어요. 누가 잘 맞추고 누가 틀리고 이런 것도 없고, 누가 더 많이 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뭐죠? 나의 투자 방식, 나의 스타일과 유사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고, 그의 의견을 내가 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죠. 그래서 중장기 사이클 투자자를 할 때는 또 그 의견에 동의하고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우리는 언제 투자를 하는 거죠? 확실할 때만 투자를 하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투자를 한다. 지금 구간은 굉장히 좀 주의하고 조심하는 구간이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항상 투자에 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원칙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고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매주 진행드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는 종목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죠.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